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ombudsman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TV에서는 초여름 무더위 소식과 함께 전북 지역의 부안 지진 관련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전국에 걸쳐 낙하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정부는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하는 한편 대북 확성기 가동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내부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가장 꺼려하는 조치로 평가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일 오후 우리 군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했던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했습니다. 자유의 메아리 훈련으로 명명된 이번 조치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고,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확성기 방송의 반발에 도발한다면 추가로 대북 방송을 실시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10일 방송된 1번지 이슈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의 배경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널로 출연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9.19 군사합의 무력화 조치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북한이 맞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며, 두 번째는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우리나라 내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이 있고, 세 번째는 유사시 우리나라에 대한 새로운 군사도발 수단으로서 풍선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4차 풍선 도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북한이 남풍에도 불구하고 풍선을 날려보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남쪽으로 풍선이 날아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북한의 의사결정 체계가 경직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우리의 대북 확성기 재가동에 대한 대응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김여정이 앞으로 남측의 조치가 지속될 경우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향후 발생 가능한 북한의 도발로는 대남 확성기 가동, 대북 확성기에 대한 직접 조준 사격, 서해상 국지 도발, 그리고 대남 풍선의 생화학 물질 등의 위험 물질을 포함해 날려보내는 방법 등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적시적인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이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번지 이슈에서 북한이 오물풍선 날리기라는 상식 밖의 도발을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오물풍선이 단순한 구시대적 도발이 아니라 새로운 대남 도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청자들에게 알렸고, 북한의 향후 도발 양상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도발의 대응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오물풍선 도발을 한 시기부터 풍선을 격추하는 등 적극적 방어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하지점 통제 및 오물 수거 등의 소극적 대응에 그친 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함께 전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도 풍선이 낙하해 경호 및 방어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오물 풍선의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격추 등의 적극적 대응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균형적인 시각에서 군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함에 따라 북한에 전달되는 대북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처음으로 송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한 뉴스메이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보도된 뉴스메이커에서는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방송 내용면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다이너마이트, 버터, 봄날 등 인기 그룹 BTS의 노래와 아이유,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가 송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 내에 MZ세대가 많기 때문에 북한 청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편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중가요 외에 날씨 예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날씨 예보는 이전부터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대북방송 콘텐츠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엉터리 기상 예보보다 훨씬 정확한 예보가 반복되다 보면 북한 주민들이 대북방송에 점차 귀 기울이게 되고 또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날씨에 더해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도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대북방송 아나운서가 북한에서 거래되는 달러, 쌀, 옥수수, 휘발유 가격을 알려주고 삼성전자의 손전화기가 전 세계 38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며 대한민국의 우수성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최대 30km까지 전달되어 북한군은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의 가장 치명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과거의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선전포고라며 크게 반발했고, 남북회담 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송출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할 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궁금하게 느꼈을 텐데, 이러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준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군인의 숫자는 20에서 30여 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TV의 11일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가 가동된 지난 9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퇴각했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1일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합참은 현재 비무장지대에 수풀이 우거져 있고 군사 분계선 표식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던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는 합참이 이번 사건을 단순 침범으로 규정하고 이틀이 지난 시점에 공개한 것은 남북 간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연합뉴스 TV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이 이번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관련해 군사적 긴장감 고조 방지의 목적으로 해당 사안을 지연 발표한 군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슈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단순 침범으로 분석된 사안을 굳이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 발표하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수로 군사 분계선을 넘은 것과 군사적 긴장감 고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군사활동의 경우 위치가 식별되지 않은 지뢰에 의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 지정된 경로로만 이동한다는 점에서 북한군이 침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침범 정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관측 영상 공개 등을 요청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군의 발표를 평가해 보았다면 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건국대학교 강지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풍경여지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에 방송된 풍경여지도에서는 다양한 먹거리, 놀거리뿐만 아니라 금관가야와 조선시대로 신비로운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고장 김해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바닷가의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한 대성동 고분군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금관가야 지배자 집단의 무덤으로 야외 전시관에서는 발굴 상태 그대로 복원된 내부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29호부는 금관가야 최초의 왕묘라고 일컬어질 만큼 압도적인 크기와 대량의 유물들을 자랑하는데요. 금관가야 무덤의 특징 중 하나인 무덤간의 중복 축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 위치한 대성동 고분박물관에서는 고분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순장입니다. 무덤 뒤쪽 흙을 쌓아둔 곳에서 발견된 인골들은 당시 사망한 지배계층의 권력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키는 물론 식생활, 병력, 영양 상태까지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두개골에서는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이자 계급 차이를 드러내는 풍속인 편두를 볼 수 있으며 철의 왕국답게 갑옷과 투구 등 다양한 철기 유물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 이외에도 섬세한 장신구를 통해 가야의 정교한 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분군이 자리한 가야의 거리에선 쉽게 역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작은 연못이지만 한때는 바다였던 봉황동 유적지는 백기를 이용한 교역으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주거 용도가 아닌 교역용품 창고로 사용된 고상가옥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단단하고 수명이 긴 바다갈대 지붕을 얹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에서만 고상가옥의 기둥 흔적이 많이 발견되면서 당시 해상교역이 아주 활발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무려 10m에 달하는 깊이의 굴 껍질로 이루어진 폐총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야에서 철광석을 재련해 철을 뽑아내는 데 쓰인 굴이 쌓였다는 해석과 단단한 집안을 조성하기 위해 쌓았다는 해석 등 다양한 이야기와 문화, 역사를 담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가야시대 서민들의 생활을 엿보았다면 이번에는 김해 시민들의 먹거리를 알아봤습니다. 김해의 골목에는 간판마다 뒷고기가 쓰여 있는데요. 옛날 경남에서 제일 큰 도축장이 있던 김해에서 도축하는 분들이 부위마다 고기를 조금씩 떼어내 판 것을 유래로 온갖 부위가 섞여 있는 고기입니다. 풍경여지도에서 찾은 식당에서는 잡내는 잡아주고 불향은 가득 담아주는 숯불로 뒷고기를 구워줍니다. 가게를 찾은 손님들은 퍼석한 일반 돼지고기와는 다르게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김치에 싸먹고 구운 콩나물에 얹어 먹고 소금에 살짝 찍어 먹는 등 각자의 방식대로 뒷고기를 즐기는 손님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김해의 먹거리 다음에 알아본 것은 눈을 호강시켜주는 관광 명소입니다.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춘 가야 테마파크에서 2024년 김해 방문의 해를 맞아 빛의 왕국 가야라는 일루미네이션 축제를 개최한 건데요. 방문객 증가로 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가족, 친구, 연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1,500송이 LED 꽃이 피어난 정원은 물론 무지갯빛 조명 호수와 빛이 반응하는 놀이터까지 화려한 불빛들로 가득한 빛축제에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아래서부터 순차적으로 불을 떼어 올라가는 전통 오름가마를 볼 수 있는 분청 도자박물관입니다. 전시관에는 조선시대 15세기에서 16세기에 제작된 회색 흙 위에 백토를 입혀 만든 분청사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침없고 해학적인 문양과 무심한 멋이 매력으로 세종대왕님도 반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데요. 김해 분청사기는 중앙관청과 왕실에 납품되었을 정도로 우수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 맥을 잇고 있는 35년 분청사기 도예외길 탁원대 명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화가가 꿈이었다는 탁원대 명장은 정해진 도안이나 밑그림 없이 흙 위에 그림을 그려놓는데요. 그렇기에 같은 문양의 도자기가 없다고 합니다. 신이 자연을 만들었다면 분청사기는 인간이 만든 자연이라고 말하는 탁원대 명장의 풍경여지도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끝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지우 학생 이번 풍경여지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유적지라고 하면 그저 관람만 하는 곳을 떠올렸었는데 이번 풍경여지도 김해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해의 역사는 현대의 불빛과 만나 빛으로 가득한 축제가 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주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35년 동안 인생을 바쳐 빚어낼 만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기차가 멈춘 폐 선로 위를 이제는 레일바이크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을 보며 김해는 역사를 품고 함께 나아가는 도시라는 것이 느껴져 인상 깊었습니다. 제작진들도 시민분들과 함께 어울려 즐기며 김해라는 도시에 푹 빠진 것 같아 시청하는 저도 덩달아 즐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공감할 수 있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강지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해에 석유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나온 소식은 아닙니다. 과연 한국이 기름이 나오는 나라가 된다면 국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기름값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TV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3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지요. 경북 포항 영일마 일대에 석유와 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 매장돼 있을 가능성에 대한 발표였는데요. 기름을 수입해서 쓰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도 있다는 깜짝 발표 때문에 언론들도 일제히 주목을 했습니다. 자, 먼저 해당 발표 직후에 언론의 분위기, 보도 내용부터 짚어보죠. 네, 동해안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에 관한 발표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통해 나왔는데요.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산자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약 4분간 동해안 물리 탐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국정 브리핑 직후 언론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한국경제, 세계일보, 매일신문 등을 포함한 주요 언론은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자립, 현실이 되는가? K469의 꿈, 영일 만에 기적을 이룬다와 같이 석유, 가스 매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일부의 언론은 지나친 기대를 경계하기도 하였습니다. MBC,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은 설익은 발표, 낙관론은 금물, 생산성, 채산성도 미지수 등과 같은 표현을 쓰며 해당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한편 매일신문은 관련 업계의 동향을 보도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직후 에너지 관련 종목 주가가 폭등하며 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3일 한국거래소는 정유와 가스 그리고 가스관 등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주요 기업이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표 직후 석유라는 단어가 붙은 회사는 대부분이 주가가 상승했다고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개발 성공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요금 인하는 물론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성이 낮으면 시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 매장의 추산치가 현실화한다면 한국이 현재 명목상 95번째 산유국인데 단박에 점포를 내서 15번째 국가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자, 때문에 동해 유전이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력도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언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실제로 유전을 발견하고 시추 과정에서 생산성, 채산성까지 담보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일보의 헤드라인의 표현처럼 우리는 지금 로또에 당첨된 것이 아니라 로또를 샀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력 역시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표현이군요. 로또를 이게 된 게 아니고 네. 로또를 산 것뿐이다.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번 발표에 근거가 된 물리 탐사 결과를 놓고 여러 의혹들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 분석 업체죠. 미국의 액트지오사. 이 회사에 대한 신뢰성 의혹부터 과거에 생산을 중단했던 사례도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좀 전하고 있습니까? 네, 많은 언론이 분석 업체인 미국 액트지오 관련 의혹을 보도하였는데요. 예. 우선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법인 자격이 박탈된 기업의 국책 사업 분석을 의뢰한 것을 언급하였는데요. 황 대변인은 액트지오가 2023년 3월까지 약 4년 넘게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2023년 2월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예. 액트지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와 동아일보는 액트지오의 체납과 법인 자격과 관련 산자부 차관의 사과 발표를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채나무 산자부 2차관은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 액트지오의 체납 사실을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밝히며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은 과거 생산 중단 사례를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초반부터 자체적인 석유 수급을 위해 영일만 일대에 시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후 1975년 12월에 시추공 중 한 곳에서 드럼통 한 통 정도 되는 양의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고 정부는 이를 원유라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976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발표 직후 당시 상당수의 언론은 석유 매장 가능성에 낙관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1976년 박정희 정권 당시 원유 발견 소식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전하였는데요. 당시 경향신문은 박정희 대통령을 위대한 영도자로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매일경제 역시 영일만이 보배롭게 느껴졌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당시 일부 언론은 신중론을 펼치기도 하였는데요.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약 1년이 지난 1977년 2월 정부는 포항 석유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시추가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다소 좀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해서 야당에서는 지지율 만회를 위한 정치 수요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이 희소식에 재를 뿌린다라고 맞서면서 동해 유전 개발이 또 정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도 보였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 언론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해 보죠. 네, 우선 MBC는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석유 탐사 자료 자문업체인 액트지오가 과연 신뢰할 만한 회사인지, 그 회사와 정부는 그동안 어떻게 이를 추진해 왔는지, 왜 산자부 장관이나 석유공사 사장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표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민주당의 원내 대책회의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용민 국회의원은 이런 중대한 발표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말을 하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천공이 지난달 16일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고 언급한 내용을 정부 발표와 연결 지은 것입니다. 한편 KBS는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 논평을 보도하였는데요.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촘촘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준비한다면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석유, 가스 개발이 현실화된 것처럼 단정 짓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비판에 반박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종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이 뭘 해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할 것이라며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조국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을 하였는데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준영 혁신당 의원은 시추 확인도 아닌 물리 탐사 결과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으로 발표할 사안이냐며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 조작의 의도가 담기면 정말 큰일이라고 이번 국정브리핑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기름이 나오는 나라, 이 꿈을 향한 동해 유전 개발의 관건은 뭐니 해도 경제성일 겁니다. 시추공 한 개를 뚫는데 보니까 무려 1,000억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언론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끝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계 모든 나라가 산유국을 꿈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전이나 가스 개발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프라 개발, 자원 수출 등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유국은 국제 무대에서도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산유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 사회, 국제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유국을 향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도전과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시추 작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언론은 예산 활용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투입 과정에서 부정 사용이나 낭비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하게 취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업체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고 해당 업체가 얼마나 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언론이 나서서 확인하고 대중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분석업체인 액트지오에 대한 국내 언론들의 취재와 보도 역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석유, 가스전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도 취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일 이후 보도된 관련 기사 중 안전과 환경 문제에 초점을 둔 기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이 시추 작업간 발생할 수 있는 해양, 토양, 대기 오염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친환경적인 개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